여러분, 식사 후에 쏟아지는 졸음? 그냥 식곤증이라고 생각하고 커피 한 잔으로 때우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래, 어제 못 자서 그래 라고 변명하며 넘겼던 바로 그 순간, 혈관은 이미 망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 수치만 믿고 안심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더 보셔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은 이미 당뇨로 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당뇨 전조 증상, 즉 당뇨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나왔는데도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는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의 신호를 어디서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당뇨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튀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나오면 당뇨, 그 아래면 괜찮은 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면서 이 이해가 꽤 단순화된 그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혈당 수치가 당뇨 기준을 넘어서기 전에 이미 수년에 걸쳐 몸 안에서 변화가 쌓이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구간을 당뇨 전 단계, pre-diabetes라고 부릅니다. 공복 혈당 기준으로 보면 100에서 120봉 사이의 수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99위 하면 정상, 126 이상이면 당뇨, 그 사이인 100에서 125가 당뇨 전 단계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이 구간에 있다는 건 수치가 아직 진단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뜻이지, 몸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ADA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 구간에서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 즉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치가 아직 당뇨가 아니더라도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복 혈당은 말 그대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의 수치이고, 그것만으로 식사 후 인슐린 반응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당뇨 전조 증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도 뭔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찾아보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 당분을 세포로 밀어넣는 거죠. 세포가 그 열쇠를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인슐린 감수성이 좋은 상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건 세포가 그 열쇠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물쇠가 뻑뻑해진 것처럼 인슐린이 나와도 당분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이 점점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어느 순간 췌장이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치로 나타나는 게 당뇨라는 진단입니다.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은 수치가 나빠지기 훨씬 전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걸 다른 이유로 해석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당뇨주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밥 먹고 나서 극심하게 쏟아지는 졸음. 식사 후에 졸리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식후에 잠을 못 참을 정도로 쏟아지는 졸음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신호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이 패턴이 졸음, 피로감,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쌓이기 시작한 분들에게서 이 패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식후조름을 그냥 식곤증이라고 부르며 당연하게 여기는 사이 이 패턴이 수년간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꾸 당기는 갈증과 잦은 화장실. 이 증상은 당뇨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잘 알려진 신호이긴 한데 문제는 정작 본인이 경험할 때는 다른 이유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날이 더워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짜게 먹어서.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신장이 혈액 속의 당분을 걸러내면서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고 몸은 그 수분을 보충하려고 갈증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갈증이 잘 가시지 않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도 식후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시간대에 이런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매번은 아니어서 지나치기 쉬운 거죠. 세 번째, 자고 일어나도 가시지 않는 피로.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전에 이미 피로가 시작되는 느낌. 저도 요즘 들어 이런 날이 좀 있었는데 찾아보면서 이게 혈당과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있어도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니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 결과가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네 번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 이건 많은 분들이 노안이 왔나 하고 넘기시는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눈의 수정체 모양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정체가 삼투압 변화에 반응해서 부풀거나 줄어드는 방식으로요. 이게 일시적인 시야 변화, 눈의 피로, 초점이 잘 안 잡히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눈 혈관에도 영향이 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훨씬 전 단계에서도 이런 가벼운 시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섯 번째, 손발 끝에 저림이나 따끔거림. 말초신경이 고혈당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신경 변화가 당뇨 전 단계 구간에서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당뇨 합병증으로 알려진 말초신경병증이 꼭 진단 이후에만 시작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발끝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혈액순환 문제로만 보기 전에 혈당과의 연결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를 보고 아직 정상이네 하고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는 것이 인슐린 반응 전체가 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복 혈당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공복 상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어떻게 오르고 내려오는지 그 패턴이 인슐린 반응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창인데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상 나오는 경우를 내닦는 장애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높은 분들 중에 공복 혈당은 정상인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복 혈당 하나만 보고 나는 괜찮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그림의 절반만 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03으로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정상이네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 3년이 지나서 다시 검진을 받으셨더니 수치가 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보니 그 사이에 식후조름이 심해지고 자주 갈증이 난다고 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신호들이 이미 오고 있었던 거였는데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넘어가셨던 거죠. 또 하나 찾아보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당화혈색소 HbA1c라는 수치입니다.
공복 혈당이 특정 시점에 혈당을 보여준다면 당화 혈색소는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혈당이 얼마나 높은 상태를 유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당화혈색소 5.7%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공복 혈당 하나보다 더 입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당뇨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안 먹고 살도 별로 안 쪘는데 당뇨랑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체중인 분들에게 더 흔한 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찾아보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닌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뱃살, 즉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른 것 같은데 복부에만 지방이 쌓인 체형. 한국에서는 이를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형성되기 쉽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나이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40, 50대 이후로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주요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심할 수 없는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 부분이 찾아보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내용입니다. 당뇨 전 단계가 위험한 건 단순히 당뇨로 가는 길목이라서만이 아닙니다.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그 오르내림이 반복될 때마다 혈관 내벽에 자극이 생긴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올 때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 반응이 혈관 내피세포에 쌓인다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 차가 갑자기 빠르게 달렸다 멈추기를 반복하면 노면이 빨리 닳는 것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패턴이 반복되면 혈관이 그 자극을 누적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유 합병증으로 알려진 심혈관 질환, 신장 문제, 망막 문제가 꼭 당뇨 진단 이후에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 단계 구간에서도 이미 혈관의 변화가 축적되기 시작한다는 연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당뇨병학회 EASD 관련 자료에서도 당뇨 전 단계 환자군에서 심혈관 위험도가 이미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아직 당뇨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몸 안에서 아무 변화도 없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복 혈당 103이나 110 정도면 아직 괜찮은 편이라는 말에 위안을 받고 지나치기 쉬운데 그 구간에서 이미 혈관이 자극을 누적하고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다르게 읽힌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조용히 흘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쌓이는 데 기여하는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찾아보면서 정리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 탄수화물 과잉과 단백질 식이섬유 부족. 한국 식단은 밥, 국, 반찬 구조라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반찬이 짜거나 달면 밥을 더 먹게 되는 구조가 되기도 하죠. 문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있지 않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서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흰 쌀밥이어도 반찬 구성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2. 수면 부족. 이 부분이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이게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줘서 다음날 더 단 것을 찾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수면과 혈당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3. 움직임의 부족.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올라가는 폭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식후 가벼운 산책,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크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혈당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반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는 수치가 뛰어서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씩 쌓이는 과정이 먼저이고 그 과정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식후 극심한 졸음, 자꾸 당기는 갈증, 잦은 화장실, 만성 피로, 시야의 가벼운 변화, 손발끝의 저림. 이 신호들이 나이 탓, 피로 탓으로 흘려보내지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는 말이 인슐린 반응 전체가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닐 수 있고, 당화 혈색소와 식후 혈당 패턴이 보다 입체적인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 살이 많지 않아도, 체중이 정상이어도, 나이와 내장 지방, 근육량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 단계 구간에서 이미 혈관의 변화가 쌓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찾아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진행하는 사람과 그 구간에서 멈추거나 되돌아오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인식과 행동이 결정적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 중에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입을 했을 때 당뇨로 진행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이 조절, 신체 활동, 체중 관리를 결합했을 때 효과가 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이 구간을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지나쳤을 때 5년에서 10년 안에 당뇨로 진행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구간에서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수치가 아직 당뇨가 아닌데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 신호들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그냥 넘겼더니 3년 만에 당뇨 진단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댓글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수치가 아직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말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들리기 쉽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태를 점검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포인트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함께 확인하기.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는 추가로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더 입체적인 그림이 나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여도 당화 혈색소가 5.7% 이상이면 전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후 혈당 패턴 파악하기. 혈당 측정기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식사 2시간 후에 혈당을 재봤을 때 140 이상이 자주 나온다면 이 부분을 의사와 상의해볼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내장지방 확인하기.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여도 허리 둘레가 이 기준을 넘는다면 내장지방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위에서 말한 증상들 기록해두기. 식후 졸음, 갈증, 피로가 언제 특히 심한지 며칠이라도 기록해두면 검진이나 진료 때 의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뇨 전조 증상은 극적이거나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밥 먹고 졸리고 물이 땡기고 피곤한 것. 이게 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과 그냥 지나치는 것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 하나로 나는 괜찮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당화 혈색소와 식후 혈당 패턴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
살이 많지 않아도 나이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 단계 구간이 혈관의 변화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 이것들이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최근 검진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와 직접 연결된 식사 순서, 즉, 뭘 먼저 먹느냐가 혈당 반응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인데 실제로 혈당 패턴에 꽤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먹는 것 하나, 매일의 작은 신호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게 건강이 쉬워지는 시간에 저 유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두시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